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옛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다른 분들 사연을 들으면서 무의식 중에 제 일과 하나하나 비교하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는 걸 보고 저도 그 기운을 좀 얻으려고 적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제 두 딸의 엄마가 된 40대 여성입니다. 제 사연은 일단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일단 전 시집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한숨이 나죠? 여기에 아들을 가지지 못해서 매번 비교까지 당해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 돈을 못 벌어온다며 쫓겨나기까지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바보냐고, 왜 참고 사냐고 한 소리 하시겠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자신이 없었어요. 저도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여자들이 이혼을 못하는 원인 1위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해서라고 하더군요. 저도 실은 그 이유가 가장 컸죠. 전 생각보다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처럼 취업 준비를 하다가 바로 결혼을 하는 바람에 단 한 번도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당시에는 남편이나 시어머니도 제가 일을 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나 저더러 돈을 벌어오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반은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맞벌이 중인데 늘 남편은 여자가 밖으로 나도는 모습이 좋지 않다고 뒷말을 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그런데 작년 여름쯤에 형님네가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저에게 불똥이 튄 겁니다. 아니 솔직히 당신이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집안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애 유치원 보내놓고 그냥 커피나 한 잔 먹고 잠자고 일어나서 청소기 쓱쓱 돌리고 끝이잖아. 밥은 밥솥이, 빨래는 세탁기, 심지어 우리 집은 건조기까지 있어. 걔 팔자가 상팔자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네가 우리 집에서 제일 팔자가 편해 보여. 이 집에 쓰레기가 매번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 당신 그냥 그거 병이잖아. 결벽증의 편집증 아니야? 누가 하래? 그냥 나가서 돈 벌라고. 알았어요. 꼭 취업할 테니까 두고 보시든가요.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었죠. 무시하고 핀잔 주고 구박하기 일쑤였습니다. 저도 이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이력서를 얼마나 썼는지 몰라요. 하지만 경력이 완전히 단절된 40대 주부에게 면접의 기회도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엄청 눈을 낮춰서 지원해봤지만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관계로 받아주는 곳도 없었죠. 한 달에 겨우 150, 170만 원 주는 곳도 뭘 그렇게 알아야 할 것도 자격증도 많이 필요한지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분명 신입을 뽑는 곳이었는데도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까지 했죠. 면접은 또 떨어졌어? 그게 연락이 없네요. 그게 떨어진 거야. 원래 탈락하면 연락 안 주는 곳 많아.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결국 또 탈락? 아유, 됐어. 내가 기대를 말아야지. 그네 처는 얼마 전에 승진까지 했다고 하더라. 나한테 용돈도 주고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돼. 아이 적당히 해.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애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어머 이 양반이?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속에서는 열불이 났지만 사실이었어요. 형님은 능력이 있었죠. 저희보다 5년이나 늦게 결혼을 했는데 벌써 42평 아파트까지 마련했으니까요. 좋은 직장에 높은 연봉, 그리고 끌고 다니는 차량도 모두 외제차에 세련된 옷과 머리 스타일까지. 제가 훨씬 어리긴 했지만 지금의 전 형님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였고 그냥 아줌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죠. 하지만 웃기긴 했습니다.
왜냐면 시어머니는 처음에 형님도 일을 그만두라고 했었거든요. 그 문제로 꽤나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니 어이가 없을 뿐이었죠. 차라리 그때 나도 좀 버텨볼 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을 때부터 시댁에서는 제가 직장을 구하는 일 자체를 반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 전이었던 아주버님도 그 생각에 동의하셨고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은 예외였습니다. 그게 바로 시댁의 맞이인 시누이였어요.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은 무섭다와 멋지다의 그 어느 중간이었습니다. 키는 170이 넘어 보였고 어깨도 떡 벌어졌어요. 골격이 큼직큼직했지만 팔다리도 쭉쭉 길어서 행동 하나하나가 절도 있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은 그에 비해 키도 작은 편이었고 뼈도 가늘어 보였기에 더욱 비교가 되었죠.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힘들게 대학까지 나온 아가씨한테 직장을 가지라 마라. 너무 웃긴 거 아닌가? 그건 누나가 낄 문제가 아니지 않나? 저기 초면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쪽도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 이래? 우리 결혼 전부터 이미 다 이야기한 부분이야. 그래? 저 아가씨는 제 입으로 말도 제대로 못하나 보다. 일부러 골라서 저런 여자를 데리고 온 거야 뭐야? 요즘 취직? 그렇게 말하긴 하더라. 그래, 잘해봐. 잘해보세요. 전 그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누이 말이 왜 그렇게 얄밉고 짜증이 났는지 몰라요. 하필이면 가장 긴장되는 순간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원망도 되었죠. 이대로 시집살이를 하게 되는 것도 막막했고요. 그런데 그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그 이후에는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식 때 한 번 오고 명절에도 잠깐 얼굴을 비추기는 했지만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사라졌고요. 가족 행사가 있을 때도 누구 하나 부르지 않았죠. 전 그게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지만 이해는 했습니다. 가족들이라고 해도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도 뒤늦게 취직 문제로 분란이 생기니 예전에 시누이가 했던 말이 이상하게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제 명절도 다가오고 하니 제가 먼저 용기를 냈어요. 이번 기회에 연락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한 번도 연락을 받은 적도 한 적도 없어서 신호음이 가는데 그게 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돈 빌리려고 평소에는 연락도 하지 않는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느낌일까요?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여보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약간 귀찮은 듯한 목소리에 전 한참을 있다가 누군지 이야기를 했네요. 제 전화번호가 아예 없었던 건지 약간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흔쾌히 저를 만나주신다고 하셨죠. 올케라고 부르면 되나? 말 놓을게. 네, 그럼요, 형님. 편하게 부르세요. 전 굉장히 어색하게 하하 웃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돈? 돈 받아오래?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전 쭈뼛거리다가 결국 제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놓았습니다. 저희는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형님은 얼마 후 흡연실로 가서 이야기를 듣길 원하셨죠. 담배에 불을 붙이며 제 이야기를 듣는데 시선이 멀리 허공 어딘가를 향해 있더군요. 매운 담배 연기가 역하긴 했지만 오히려 마주보지 않아서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 바로 임신을 했던 이야기, 딸을 출산했는데 출산 중에 자궁이 약해졌다는 이야기, 그 뒤로 임신이 되지 않았던 이야기, 그 뒤에 시어머니의 구박과 취업을 하라는 압박이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말이죠. 시누이는 한참을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담배가 하나하나 쌓여갈수록 전 말하려고 하지 않았던 속 이야기까지 늘어놓았죠. 이야기를 꺼내다 보니 문득 서러워서 눈물이 터질 뻔했지만 그래도 잘 참아냈어요. 아마도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시댁과 시누이의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동생을 향한 원망 어린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이야기를 다 끝냈을 때 신우이의 표정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고 있다는 게 연기로도 충분히 보였거든요. 그래서 올케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올케를 추궁하는 게 아니야. 지금 나한테 이런 말에서 뭘 얻을 수 있냐고 물은 거야. 그냥 답답해서요. 신세한텐 들어달라고 날 부른 거야? 그게... 아휴, 진짜 답답하네. 내가 그래서 올케를 싫어해. 알아? 네? 뭘 원하는지, 뭘 말하고 싶은지 본인 스스로도 모르는데 누가 그걸 먼저 알고 알아봐 주길 바라는 거잖아. 아니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여자 타입이 바로 올케라고. 내 나이 46이야. 결혼도 못했고 일만 죽어라 하지. 근데 내가 지금 올케 상황을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요. 수다를 떨고 고민을 털어내고 싶으면 아줌마들 모임이나 가서 떠들어. 적어도 날 찾아왔으면 이유가 있었어야지. 난 내 시간을 지금 버리고 있는 거잖아. 그와 동시에 신경질적으로 담뱃불을 끈 신우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형님! 전 신우이의 오른손을 양손으로 꽉 잡았죠. 그때 결혼 허락받으러 갔을 때 그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형님이 제게 취직을 해야 한다고 했던 그 말이요. 그래서 왔어요. 염치 없는 거 알고 제가 답답한 것도 알아요. 제가 뭘 해야 할지 알고 싶어요. 전 눈을 질끈 감고 빠르게 말했습니다. 신우이는 코웃음을 픽 하고 흘리며 자리에 앉더군요. 뭘 할 줄 아는데? 컴퓨터는 좀 다뤄? 아니요, 잘 못해요. 아, 대학 나왔지? 무슨 과야? 법학과요. 일단 어딘가에 쓸 곳은 없는 학과네. 그리고 내가 도움을 줄 곳도 없고. 네, 감사해요, 형님. 내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일하는 거 솔직히 끔찍해. 특히 적성에 안 맞으면 더 끔찍해져.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는 걸 직업으로 삼아.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청소였죠. 전 남편의 말처럼 결벽증과 강박적인 편집증이 있었거든요.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길러온 습관이었는데 그 끔찍하게 싫었던 아버지의 습관이 저에게 옮겨온 것입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병석에 누워있으면서도 청소를 해야 한다는 말을 했을 정도로 심했었어요. 어머니도 아버지의 그런 습관을 끔찍해 하셨는데 막상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던 몇 년 동안도 저희 집은 늘 깨끗했습니다. 비록 집은 가난했지만 늘 정갈했죠. 신기하게도 신우이의 한마디에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 청소를 하자. 그렇게 결정했죠. 청소? 청소부? 네, 건물 청소나 그런 거요. 정말 청소를 잘해? 네, 진짜 자신 있어요. 그렇다면 건물 계단은 백날 닦아도 티도 안 날 거야. 차라리 청소 대행업체 쪽을 지원해보지 그래? 청소 대행이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일이라는 건 티가 나야 된다고 생각해. 티가 안 나는데 잘하는 직원은 열심히 한다고 말하지만 티가 나게 잘하는 직원은 능력을 인정받게 되거든. 그날 신우이와 헤어지고 전 바로 이력서를 썼어요. 청소 대행업체 2곳에 썼고 경력사항이 없는 대신 진심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적었죠. 이전처럼 합격하기도 전에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볼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휴대전화를 몇 번씩 봤죠. 그러면서도 아이를 돌보고 틈틈이 집 청소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저희 부부와 딸 하나가 함께 사는 집인데도 굉장히 손이 많이 갔어요. 정말이지 하루라도 손을 놓는 날이면 집안 꼴이 말이 아닐 정도입니다. 제가 결벽증이 있고 편집증이 있어서 과장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매일 빼놓지 않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할 정도였어요. 아무리 부지런을 떨어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야 했습니다. 한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드디어
한 곳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거의 소리를 질렀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죠. 당장 달려가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소식을 전할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참았어요. 대신 형님에게 저 면접 보러 가요 하고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참을 답이 없더군요. 그래도 실실 흘러나오는 미소를 지으면서 계속 휴대폰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징징하고 바로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한층 격양된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어요.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한편으로는 슬프긴 했지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니 기쁨이 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옳게 내일 점심에 시간 되면 나와. 네? 네. 저희가 다시 만나게 된 건 주말 점심이었어요. 영등포에서 만났죠. 그날 형님은 저보다 먼저 와 있더군요. 백화점 외부 구석에 마련된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태우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무릎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스커트에 흰 블라우스, 목에 걸린 사원증, 그리고 보기만 해도 종아리가 당길 것 같은 아찔한 하이힐. 그날따라 형님은 너무 멋있어 보였죠. 제가 다가가니 형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저는 제 모양새를 봤어요. 그냥 편한 청바지에 운동화, 티셔츠, 그리고 위에는 회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왜요? 많이 이상해요?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네. 저를요? 아무리 청소하는 직원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해도 면접이고 출근이야. 청소 아줌마처럼 하고 가지 말아야지. 그치? 전 신우이의 손에 이끌려서 영등포 타임스퀘어로 들어갔어요. 형님은 익숙한 듯이 옷을 골라주셨죠. 면접용이라면서 검은색 위아래 정장 세트와 구두를 선물해 주셨어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양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뒤에 명품 핸드백 하나와 제가 억지를 피워 그나마 저렴한 옷들을 여러 벌 사주셨어요. 그런데도 거의 몇백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물론 너무나 감사했지만 정말 미안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제가 계속 발을 동동 굴렀고 핸드백이라도 환불을 받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짜증나는 듯한 표정으로 저에게 나 없을 때 와서 환불만 받아봐. 부셔버릴 테니까. 하고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형님의 말투는 굉장히 톡톡 쏘는 편입니다. 그리고 표정도 가감없이 완전히 드러내죠.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알게 되었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 그 누구보다 따뜻하게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반면에 저는 늘 돌려 말하는 사람이었고 그게 예의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따뜻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 자신을 보기 좋게 포장만 했을 뿐 억울한 척, 슬픈 척, 항상 누군가의 탓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걸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날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신우이는 저녁쯤에 제 옷을 싹 다 갈아입히고는 머리를 하러 데려갔습니다. 원래 머리 할 때는 의상이랑 화장을 빡세게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래야 어떤 스타일이 어울릴지 맞춰서 머리를 해주거든. 머리를 하면서 우리는 꽤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디자인 회사에 다니는 형님은 일하는 것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불합리함에 대처하는 방법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 중에 가장 기억이 나는 건 사회생활을 하면서 명심해야 할 것은 또라이 보존 법칙이야. 네? 또라이 보존 법칙이요? 그래, 반드시 또라이는 존재해. 그런데 우연하게 또라이가 없다? 그럼 내가 또라이가 아닌지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또라이거든. 그게 또라이 보존 법칙이야. 전 그 이야기에 한참을 웃었습니다. 신우이도 제 웃는 모습에 씩 웃더군요. 그 뒤에는 밥도 먹고 간단하게 술도 한잔했죠. 그런데 끝에 신우이는 저에게 자신이 옷을 사줬다거나 따로 만났다는 이야기를 일절 꺼내지 말기를 당부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대답하기 싫다고 딱 자르더군요. 다 사정이 있겠거니 했고 저도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도 시댁에 형님을 만나러 간다는 말도 전하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싶었고요. 그날 이후 딱 일주일 뒤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시죠? 저는 한 번에 붙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와 남편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겪은 서름이랄까, 서운함이랄까, 그런 게 막 밀려왔거든요. 그래도 앞으로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넘어갔습니다. 솔직히 정신도 없었고요. 바로 교육이 시작되었고 저는 굉장히 바쁘게 지내야 했죠.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회사 일은 또 그것대로 바빴어요. 일은 여러 파트로 나뉘어서 진행되었습니다. 원룸 입주 청소부터 아파트까지 다양했죠. 청소하는 법과 고객 관리와 응대까지 배웠어요. 대부분은 제가 다 아는 상식선에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고 기간이 더해질수록 저의 능력은 빛을 더했어요. 제가 손이 빠른 편인데도 워낙 꼼꼼하게 일을 처리해서 다른 사람보다 청소하는 횟수는 2개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보통은 업체로 계약을 하기에 그런 일이 없는데 제 이름을 직접 지명하기까지 하면서 회사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교육 맡아서 진행해 볼 생각이 있어요? 일할 사람은 많은데 교육 쪽 인력이 좀 부족하거든요. 일 잘하는 거야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한번 해볼래요? 제가요?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전 형님이 해주었던 말을 떠올렸죠. 옳게.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거야. 기회의 신은 뒷머리가 없대. 내 앞에 왔을 때 휘어잡아야 한다는 뜻이야. 그 말이 떠오르자 저는 결심한 듯이 대답했어요. 해보고 싶어요. 잘할게요. 일이라는 게 진짜로 재밌더라고요.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가슴이 벅찰 줄은 몰랐습니다. 일을 할 때는 물론 힘들죠. 몇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해야 하는 작업도 많았고 허리를 숙이고 일하다 일어나면 어지럽기까지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짧은 몇 마디라도 잘한다, 능력 있다 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더욱더 일에 매진했고 최대한 청소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건의도 했어요. 무릎 보호대라든지 서서 쓸 수 있는 청소용품, 그리고 주부 습진 방지용 연고 제공, 남성 채용에 대한 부분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형님이 그랬거든요. 누가 대신해주길 기다리지 마. 모두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일단 개선할 게 있으면 바로 말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 알겠다 하면 끝이야. 라고 말입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남성분을 채용하자고요? 네, 저희 아버지도 남자였지만 누구보다 깔끔했거든요. 청소는 무조건 여자가 한다라는 인식을 버리면 채용의 폭도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잘 돌아갔어요. 솔직히 좀 완벽하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월급은 능력제라 점점 인상이 되었고 교육까지 따로 들어갔기 때문에 반년 만에 남편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벌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제가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죠. 병원에서는 첫째 출산 후에 자궁벽이 약해져서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는데 그 가능성을 넘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40이 넘은 나이에 말이에요. 평소에 아들 하던 시어머니는 거의 눈이 뒤집혔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놈의 핏줄, 그게 뭐라고? 당장 일 그만둬라. 쉬어야지 못 써. 그건 좀 곤란해요, 어머니. 당신 좀 변했다. 곤란? 지금 일이 중요해? 며느리 너 이제까지 일 안 하고 어떻게 살았니? 너 참말이 그렇다. 요즘 하고 다니는 옷꼬라지도 그렇고. 너 혹시 남자라도 생겼니? 언제는 일을 하라면서요.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왜 갑자기 그러세요? 아이고 누가 보면 우리가 일하라고 등이라도 떠민 줄 알겠네.
그래, 등을 떠밀었다고 치자. 그건 네가 덜렁 계집 하나 낳아놓고 임신을 못한다고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은 다르지 않니? 뱃속에 내 손주가 들었으면 어쩌려고? 노산이라 아무래도 조심해야 하는데 일? 일한다는 소리가 나와? 여자가 나가서 벌면 또 얼마나 번다고? 물론 저도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두고 싶지도 않았죠. 그래서 얼마간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통하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그럴 거면 이혼을 하고 남편에게 새 장가를 들라고까지 이야기하시더군요. 그리고 제 옷을 몽땅 끄집어내셔서 손에 잡히는 족족 가위로 자르기까지 하셨습니다. 저더러 계속 바람이 났다며 입에 담지도 못할 상스러운 욕설도 하더군요. 그래서 전 결국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아쉬워하시긴 했지만 늘 있는 일이라고 덤덤하게 사직서를 받아주셨죠. 그날 회사 계단에 쭈그려 앉아 펑펑 울었네요. 저는 다시 집에 들어앉게 되었습니다.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제 자신이 얼마나 처량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했죠. 결국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전 그냥 집에 박혀서 청소하는 청소기였고 밥하는 밥통이었고 빨래하는 세탁기였어요. 그렇게 속빈 껍데기처럼 집에서 일을 하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하고 예쁜 딸이었죠. 딸이라는 소식에 시어머니는 병원에 얼굴도 비추지 않으셨어요. 남편도 한숨만 푹푹 쉬다가 절 두고 떠나버렸죠. 서러웠습니다. 밥을만 미역국을 억지로 목구멍으로 넘겼어요. 그러다가 울음이 터져 나왔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축복도 받지 못하고 태어난 제 딸이 가엾고 아빠 사랑도 못 받고 큰 첫째를 떠올려도 슬펐습니다. 하지만 크게 충격적인 일도 아니었어요. 딸을 낳으면 이렇게 될 줄 예상은 했습니다. 왜냐면 이미 예전에도 그랬기 때문이죠. 전 결혼은 빨리 했지만 아이는 늦게 낳았습니다. 이제 겨우 7살인 첫째를 가지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저희 부부보다 5년 늦게 결혼한 형님네가 먼저 아이를 가졌고 그게 또 아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2년 뒤 제가 딸을 낳았고 차별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제사 때도 여자들은 따로 먹게 했고 반찬 가짓수도 달랐습니다. 닭을 삶아도 그게 몇 마리인지 관계없이 저와 제 딸은 닭다리를 주지 않았죠. 핑계도 정말 웃겼습니다. 닭다리를 먹으면 도망을 간다. 날개를 먹으면 바람이 난다. 이러면서 남자들에게는 잘도 주더군요. 그런데 이번에도 딸이라니 막막했습니다. 솔직히 미칠 것 같았어요. 수년 동안 저를 못살게 굴고 구박한 것은 다 참을 수 있었지만 딸에게 준 상처는 너무나 아팠기 때문이죠. 그걸 이제 막 태어난 아이까지 짊어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더군요. 이제까지 몇백 번, 아니 수천 번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진짜 결심이 섰습니다. 아마도 그건 제가 이제 홀로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기 때문이겠죠. 전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미역국을 한 그릇 다 비웠습니다. 강해져야 한다. 엄마니까 강해져야 한다. 라고 중얼거리면서 말이죠.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은 역시나 엉망이더군요. 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이미 대부분의 옷을 시어머니가 찢어버렸기 때문에 양복 하나, 구두 하나, 핸드백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남은 게 시누이가 사준 게 전부라는 생각에 울컥했죠. 저녁이 되니 남편이 퇴근하고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모두의 몸에서 고기 냄새가 나는 걸 보면 외식을 한 모양이더군요. 당신 퇴원했어? 언제? 오전에요. 아이 그럼 와서 청소 좀 하지. 당신 눈에 집안꼴 안 보여? 아이 청소는 무슨. 아가 수고했다. 아이 몸이 힘들 텐데 좀 들어가서 쉬지 그러냐.
퇴원 날짜를 몰랐구나. 이 전화를 좀 주지 그랬어. 미안하구나. 어쨌든 들어가서. 들어가긴. 당신은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누구네 안 낳아봤어? 힘들긴 무슨. 처음이 어렵지 2번은 아니야. 그래도 청소라니. 지금 애 낳고 몸조리해야 될 시기인데. 난 아들 2이나 낳고도 다음날 밥하고 청소하고 다 했어. 당신이 뭘 한다고 자꾸 그래요? 그렇게 서 있지 말고 밀린 설거지라도 좀 해. 냄새나서 못 견디겠어. 그래서 우리가 외식까지 하고 온 거란 말이야. 날파리 좀 어떻게 해보고, 어? 아니다. 내가 할게. 넌 들어가 봐라. 그러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옆구리를 꼬집었죠. 머리가 엄청 복잡했는데 순간 정말 간단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너 지금 뭐라고 짓거린 거니? 이혼? 네, 이혼이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지금 시부모 앞에서 이혼? 지금 퇴원하는 날 못 데리러 갔다고 시위하니? 그런 거야? 시위요?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신 어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미쳤어? 이혼? 후회할 짓 하지 마.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지. 당신 엄마 말처럼 정말 바람났어? 그래? 그래, 바람 맞아. 아니면 내 아들 씨에 왜 아들이 없어? 애초에 그게 말이 안 되지. 내가 아들을 2를 낳았는데. 첫째 형님도 계시잖아요. 왜 딸이 없어요? 대들지 마. 대답하라고. 정말 바람난 거야? 내 딸은 맞아? 짧은 치마 입고 궁뎅이 흔들고 회사 간다고 할 때 내가 뭘 했어? 아이고 좀 적당히 해. 넌 남편이라는 놈이 그따위로밖에 말 못해. 당신도 그만 좀 해.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할 거 아니야. 듣긴 뭘 들어요. 됐다. 이혼해. 이혼하고 갈라서. 엄마. 차라리 잘 됐다. 내가 봐도 참한 색시도 있어. 좋은은 아닌데 아들만 2 낳았다더라. 집안 대대로 딸이 귀할 정도라던데 나이도 어리고 예쁘더라. 그럼 협의된 거지? 이 여자가 미쳤나? 정말 이럴 거야? 나가라고 해. 너 바람난 거니까 위자료 받을 생각도 말아라. 주전자인지 유전자인지 검사까지 할 거니까 각오 단단히 해.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청결하게 유지해왔다고 믿은 오랜 결혼 생활의 끝이 이렇게 지저분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미 제가 딸을 낳기도 전에 아들 3장가 보낼 생각을 하는 시어머니, 자신의 딸인지 의심하는 멍청한 남편, 좋은 분이지만 결국 방관자인 시아버지까지 전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를 거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저 위자료도 받을 거고요. 아이들 유전자 검사도 할 거고 양육비도 다 받을 겁니다. 이거 빈칸 채워서 준비되면 연락하세요. 그것으로 전 그 늦은 저녁 집을 완전히 나와버렸어요. 갓 태어난 아이와 졸린 눈을 부비는 7살 아이를 데리고 말입니다. 막막했죠. 돌아갈 집도 친구도 없었던 제가 떠올린 건 시누이뿐이었어요.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제 전화를 받고는 차를 몰고 왔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볼 줄 알았는데 시누이는 그러지 않았죠. 그저 모든 걸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자신의 집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그날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들었어요. 그리고 깨어났을 때 아이들은 곤히 잠들어 있고 식탁 위에 계란을 입힌 식빵 3장과 우유 1잔이 올려져 있더군요. 이것도 만드는데 애를 먹은 모양인지 빵가루에 계란 껍질에 부엌은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이걸 끙끙거리며 만들었을 형님을 떠올리니 피식 웃음이 났어요. 설탕 대신 소금을 넣었는지 맛은 왜 이렇게 짠지 그래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제가 먹은 음식 중에 가장 맛있었네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정신없어서 전날에는 몰랐는데 찬찬히 둘러보니 형님은 꽤나 큰 평수에 살고 있었어요. 42평? 잘은 몰라도 그 정도는 넘어 보였죠.
그런데 공간 활용이 전혀 되어 있지 않더군요. 특히나 옷방을 가득 채운 옷은 서로 얽혀 있었는데 그게 마치 무덤처럼 보였죠. 창고에는 선물 받고 뜯지 않은 그릇과 장식품, 조명이 쌓여 있었고 쉰내나는 수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물때가 낀 화장실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혹시나 물건을 만지는 걸 싫어하실까 잠깐 걱정을 했는데 그냥 하고 싶었어요. 나중에 혼이 나더라도 제가 형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가장 먼저 빨래를 시작했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바람이 통하지 않아서 이따금 수건에서 걸레 냄새가 나잖아요. 그건 락스 몇 방울이면 싹 사라집니다. 반드시 찬물로 하셔야 되죠. 빨래가 충분히 잠길 정도로 찬물을 받아놓고 그 위에 살짝 락스를 넣습니다. 그리고 20분 정도 후에 물기를 짜내고 이전과 같이 세탁을 하시면 냄새를 바로잡죠. 이 냄새는 한번 퍼지면 계속 옮겨다니고 어느 순간부터는 본인이 인지를 못하게 돼요. 여름철에 특히 이런 냄새를 풍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본인만 모르니까 냄새가 나면 바로 그때 다 잡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렇게 빨래를 돌리는 동안 옷을 차곡차곡 정리했어요. 제가 정리를 하면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종류별로 색깔은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으로 가게끔 배치를 했습니다. 티셔츠는 잘 접어서 서랍장에 두었고 따로 포스트잇 표시를 해뒀죠. 그리고 다음은 부엌과 거실을 청소했어요. 다행히 냉장고는 거의 텅텅 비어서 손이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서재는 배치를 바꿔서 빛이 잘 드는 곳으로 옮겼고 바닥에 아무렇게나 있던 책과 잡지도 하나하나 다 분류해서 다시 올렸죠. 화장실은 등을 갈고 물때 청소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청소기를 돌리고 물걸레질, 그 다음이 마른 걸레질까지 한 뒤 분리수거를 하면 끝이죠. 청소가 끝났을 때 그 상쾌함이란 정말 행복하더군요. 전 아이들을 데리고 장을 보고 반찬도 몇 가지 만들었습니다. 늘 시댁에서 해왔던 일이지만 너무 즐거워서 콧노래가 절로 나왔죠. 제가 웃으니까 아이들도 웃어주었어요. 그리고 형님이 퇴근했을 때 순간 긴장이 되었습니다. 성격상 분명 한 소리를 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정말 이 정도로 재능이 있는 줄은 몰랐다면서 연신 감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던 와중에 자기, 이제 올케라고 안 부를게. 위자료 받으면 그거랑 내가 돈 좀 보탤게. 사업 시작해보지 않을래? 하고 물으셨어요. 사업이요? 제가 했던 청소 사업이요? 뭐 비슷해. 비슷한데 좀 달라. 그런 원룸이나 아파트 입주 청소 말고 나처럼 요즘 1인 가구가 많잖아. 그런 가정 정리하고 대신 청소해주는 거야. 상관없어. 어차피 그 집 자식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반쪽이지. 형님의 말은 충격이었어요. 요약하면 시아버지의 어머니가 딸을 낳은 조강지처를 두고 씨바지로 지금의 시어머니를 들인 거라더군요. 다시 말해 형님은 본처의 자식, 남편과 아주버님은 첩의 자식이었던 겁니다. 그때 모든 게 이해가 되었죠. 근데 더 웃긴 건 우리 아빠 핏줄도 아니야. 내 동생들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처음엔 몰랐어. 내 친엄마는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내 엄마라고 생각하고 컸어. 근데 그 차별이 너무 심해서 30대 중후반 정도 됐을 때 가족들 유전자 검사 전부 했거든. 그리고 알게 된 거야. 아버님도 알고 계세요? 아셔. 모를 리가 없지. 애초에 우리 엄마가 애가 생기지 않은 게 아니라 아빠가 사고로 불임이 된 거니까. 근데 왜 그냥 두냐고? 그 사람도 평생을 시달렸으니까. 핏줄 하는 자기 엄마한테. 네 남편도 알걸? 불안하니까 자기 아빠한테 달라붙어서 같이 사는 거고.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러 남편과는 이혼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유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남편에게도 위자료를 받았고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죠. 거기에 양육비도 매달 80만 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 사이 새로운 아내가 생겼더군요. 턱을 치켜들고 자신이 이겼다는 둥, 훨씬 어리고 젊다는 둥 저에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마디는 해주고 싶었죠. 제가 좀 소심해서 택시 타기 바로 전에 조심해. 그 여자도 니네 엄마처럼 밖에서 애 가져와서 들어오면 어떻게 할래? 라고 말하고 차를 출발시켰죠. 소심한 복수지만 속은 시원했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막 욕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전 형님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첫 달은 고객이 딱 2명, 정말 불안했어요. 하지만 아주 천천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4명, 8명, 그러다가 반년 정도가 되었을 때 갑자기 엄청나게 고객이 늘어났어요. 때문에 사람도 더 채용해야 했고 거의 밤을 새워 일을 해야 했을 정도였어요. 대박, 그야말로 대박이 난 거죠. 전 형님을 처음부터 회사 공동대표로 올렸습니다. 이름만 올린 거죠. 하지만 일이 많아지자 병행이 쉽지 않아서 형님이 이전 직장을 관둬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는데 남편이 회사 앞에 찾아왔더군요. 제 달라진 모습과 저에게 깍듯하게 인사하는 직원들의 태도에 놀라는가 싶더니 당신 정말 잘 나가네. 진짜 많이 달라졌다. 지금 당신 칭찬 들으려고 서 있는 거 아닌데? 바쁘니까 용건만 해. 누나랑 같이 일해서 그런가? 말투가 어째. 전 자리에서 그대로 몸을 움직여 걸었어요. 남편이 그때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그리고 양손을 비비며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온갖 쓰레기를 집에 다 들고 와서 발을 디딜 틈이 없다고 합니다. 집안은 쓰레기통이 되었고 바퀴벌레와 쥐가 나올 지경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재혼한 여자가 자신을 떠났고 아버지의 건강도 악화되었다고 했죠. 자신의 형과 형수는 이 일을 방관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영리한 거야. 아무리 당신이 거기 붙어 있어도 아버님이 재산 한 푼 물려주실 것 같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어디서 언성을 높여? 아니야, 미안해. 다른 건 아니고 당신은 치워줄 수 있잖아. 어머니가 우리는 쓰레기에 손도 못 대게 해. 나도 미쳐버릴 것 같아. 사람 한번 살린다고 생각하고 제발 도와주라. 제발. 당연히 도와드릴 수 있죠. 고객님, 근데 저희 업체가 꽤 가격이 나오거든요. 남편은 우리 사이에 무슨 돈이냐 하고 반박을 했지만 전 그냥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런 일이 반복되고 얼마 가지 않아서 예약을 하고 돈까지 냈더군요. 형님과 저는 직원들을 데리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저장 강박증 같았어요. 예전에도 그 부분을 의심하기는 했는데 이 상태가 된 적이 없어서 확신은 못했죠. 저와 형님을 발견한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부렸지만 전 덤덤하게 직원들과 집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에게는 무차별적으로 난폭하게 구셨지만 예전과는 마찬가지로 제가 만지는 건 뭐라고 하지 않으셨죠. 그 집에서 1톤 트럭 7대 분량의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동원된 직원은 총 7명, 쓰레기만 치우는데 6시간이 걸렸죠. 한참 현장 지휘를 하는데 시아버지가 저와 형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 갈색 봉투를 내미셨죠. 재산 목록과 유언장이었어요. 대충 보니 집과 상가 건물, 그리고 시골에 있는 돌밭과 논이었어요. 형님과 제 딸들의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죠. 형님은 그걸 빤히 보더니 자신의 아버지를 빤히 보면서 눈물을 주룩 흘렸습니다. 흐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는 표정이었지만 그간에 자신이 받은 서름과 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섞여 있는 듯 했죠. 미안하다. 네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는데 내가 못나서 미안하구나. 이 유언장은 변호사 공증까지 끝냈다. 법적 효력은 있을 거야. 내가 이번 일로 느끼는 게 많았다. 고맙다, 고마워.
어떤 감동의 포옹이나 마무리 인사, 사랑한다는 말로 끝이 나진 않았습니다. 형님은 형님답게 고개를 짧게 끄덕였고 아버님은 어깨만 툭툭 두드렸죠. 가만 보니 형님이 아버님을 꼭 닮았더라고요. 전 요즘도 굉장히 바쁘게 지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행복해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생각이 복잡한가요? 삶의 환기가 필요하시다면 주변부터 깨끗하게 정리해보세요. 비울 곳은 비우고 채울 곳은 채워 넣다 보면 아주 조금은 나아질 테니까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남탓만 하던 바보 같은 저를 바꾼 건 단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건 저도 이 글로 다른 누군가의 삶에 작은 물결이라도 일으키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주세요. 기회의 신은 뒷머리가 없으니 앞에 왔을 때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걸 말입니다. 지금까지 예디약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